이어서 시감상법, 그 다음에 소설감상법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우선 시감상법부터. 요 시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의 정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서정갈래라는 말을 공부를 하거든. 그럼 이 서정갈래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정서를 서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아주 간단해. 지금 여러분들 졸리지 않아? 안 졸려? 졸릴 때 됐는데? 밥 먹었는데 거기에다가 수업까지 하고서 딱 졸리기 쉬운 상황이잖아. 나도 나를 잘 알거든. 내 수업이 재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들 졸아. 그래서 이제 야, 밤에 잠 안 오면 내 영상이나 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게 화자가 처한 상황이야. 그래야 화자의 정서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거야. 화자의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면 쉬운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짐작하고 추측해야 된단 말이야. 그 짐작하고 추측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야.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거기서의 화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내야 돼. 그게 문학에서 요구하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야. 장면화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돼야지 그걸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짐작, 추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제목부터 보는 거죠. 제목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 정하는 거야.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목을 통해서 정하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고향 앞에서 어땠어? 화자 고향 앞에 있구나. 이렇게 하고선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띠는지도 생각을 해봤던 거지. 그래. 그렇게 해서 감상의 범위, 폭을 좁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시도 하나의 글이죠. 지금 이 글에서의 기본적인 의미 구간, 의미 단위는 문장이야, 문장. 그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이 모여서 글을 이루는 것처럼 의미의 기본 구간, 단위는 문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를 볼 때도 뭐 중심으로 보느냐? 문장 중심으로 처리를 합니다. 연행을 보자는 것이 아니야. 문장으로 보자는 거야. 문장으로. 그러면 이 문장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까랑 똑같아. 주술관계야, 주술관계. 그럴 때 이 시의 경우, 문학의 경우는 주어가 안 나와 있을 때가 많아. 그럼 시에서 딱 문장을 봤는데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자? 화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장을 봤는데 주어가 없어? 그럼 화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야 돼. 바꿔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길래 시인이, 화자가 이렇게 표현했는가가 돼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가 이렇게 표현됐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그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겠어? 화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시에서 표현을 했을까? 그래,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태극기가 펄럭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자는 어떤 상황,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태극기를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요게 문장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화자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시적 상황이 되겠죠?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이 시적 상황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장면화하는 거야.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문학적 상상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장면화해야 돼. 뭐 하고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자의 정서를 이제 파악, 추측하는 거지. 이제 정서라는 말 대신에 저는 반응이라는 말을 쓸게요. 화자의 반응을 파악하자. 이거 근데 파악은 추측, 짐작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야. 화자의 반응. 왜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긍정인지 부정인지로 처리하는 거야. 다시 아까 전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화자 뭐하고 있다? 태극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한 반응을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태극기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게.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인다 라고 하면 태극기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의 반응이야, 부정의 반응이야? 긍정의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어떤 표현 때문에? 힘차게 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문장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이나 혹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요소들은 다 서술어야. 힘차게, 힘차다. 이 말에서 비롯된 거잖아. 그래서 의미를 본다? 그럼 일단 문장 단위로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반응을 처리해 주는 것뿐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도 긍정인지 부정인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별했다.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자가 아니야. 짐작하자가 아니야. 알 수 있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요 시적 상황은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어. 시적 상황은 딱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 화자가 직접 행동하거나 그 다음에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직접 행동은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지. 왜? 화자가 하려는 건 다 긍정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자가 하려는 건 긍정.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을 관찰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건 일종의 감상의 틀이야. 이런 식으로 보면 시 작품을 보다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이게 100%인 건 아닌 거지. 물론 지금 여기까지는 100%입니다. 이거는 모든 시로부터 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파악했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 왜냐 화자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다 긍정적인 거라고 반응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대상을 관찰할 텐데 이 대상을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간, 장소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대상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되겠네.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인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태극기를 보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럼 태극기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 이 중에서 사물에 해당되는 거지. 태극기를 보고 있으니 태극기는 사물이네. 사물로 시를 썼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은 다시 하나, 둘,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를 관찰할 때.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나랑 친분이 없는 사람. 그럼 나를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썼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찰이야, 성찰. 나에 대해서 쓴 건 성찰이지 뭐. 근데 나랑 친분이 있어. 나랑 가까운 사람인데 시를 써. 나랑 가까운 사람이 왜 시를 써?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래야지. 그런데 시를 썼네?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친분이 없는 사람인데 시를 썼네? 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불쌍해, 안타까워. 그 다음에 사물일 때. 사물일 때는 얘는 문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문학인 거거든. 굳이 사물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을 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사물을 대상으로 시를 썼네. 그럼 얘는 그 사물의 특성과 관련된 인간의 삶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건 그 공간에 대한 지향이야. 뭐 그리움일 수도 있고 동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념, 뭐 사랑이나 이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그 사랑에 대한 혹은 이별에 대한 깨달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아, 얜 이런 거니까 이렇게. 얜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을 수월하게 해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얘지 뭐 얘.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세부적인 거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딱 이 선에서 설명해.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 봐서 알겠지만 결국에 작품이 어려워서 문제를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문학은. 그러니까 이 정도 선만 감상이 돼도, 이 정도 선으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요건 이제 현대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고전시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전시가는 별거 없어요. 고전시가는 제목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제목 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한자 잘 모르잖아. 나도 잘 몰라. 제목 안 봐도 돼요. 대신에 얘는 문장이 단위 아니라 한 줄씩 처리합니다. 한 줄씩. 한 줄 읽고 화자가 처한 상황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 처리해 주시고. 끝이야. 한 줄씩이야. 그 다음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얘는 사실 고전 문학은 내용 자체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 현대 문학이 내용이 어려운 거야. 고전 문학은 정말 뻔하거든. 그러니까 주제도 막 나눠. 너무 뻔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아. 무슨 말이냐면 고전 시가에 쓰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해석이. 해석이 돼야 감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고전 시간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수 어휘를 외우줘야. 제가 고전 시가를 설명하면서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야 돼 라는 것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을 보면 인강에서 뭐 부록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 다 외워야 돼. 고전 문학은.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말,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거 외워야 편해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모두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한자도 기억해야 돼. 예전에 우리 한글이 언제 만들어지냐?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세종대왕 이전에는 한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로 기록했어? 뭐로 썼어? 한문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고전 문학은 기본적으로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또한 쉬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때는 이 한자어도 한자어 자체로 기억하면 안 돼. 한자어를 해석해야 돼. 한자까지 더하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심야야. 그럼 얘는 깊은 밤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중이야. 나도 이제 한문 세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자인지는 대략 어떤 뜻인지는 대략 알아. 읽을 수는 있겠어. 그런데 그걸 한자로 쓰라고 하면 잘 안 돼. 얘는 쓸 수 있겠다. 우중. 우중.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이 비우자에다가 가운데 중이야.
그러면은 빗속에 혹은 비 가운데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서리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서리법을 봤어.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서리법을 봤으니까 뭐 하라고? 평서문으로 바꿔야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서리법에다 끝나면 안 돼. 서리법은 무조건 평서문을 바꿔야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 되는 거라고. 그것처럼 이 한자어도 야 이거 우중이구나. 내가 읽었어. 어려운 거 비우자의 가운데 중자야.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석해서 빗속이구나 혹은 비 가운데이구나. 지금 비 맞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한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주제. 대응시킬 것. 고전시가 오주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읽고 난 다음에는 오주제에다가 대응시키는데 기왕이면 이 순서대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유교적 이념. 충효절. 두 번째는 자연친화. 자연친화하면 뭐도 생각하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생각해 주세요. 자연이 좋대.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 볼 것.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이별. 네 번째예요. 삶의 애환. 요 애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슬플 애자, 기쁠 환자야. 그러니까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생활 감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 비판. 이 순서대로. 그러면 이 순서대로인 거니까 가장 주제의식이 적은 게 얘야. 그리고 생활 감정이래. 살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평민들이 써야 되는 거지.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도 좀 줄어든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딱 고전식을 읽고 난 다음에 얘는 이런 거니까 이 중에 요걸로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되면 그 작품에 대한 감상 혹은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고전시가를 보면 이 5가지 주제의식 중에 하나로 연결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대시 설명하면서 주제의식 얘기한 거 있었어? 없었잖아. 그런데 고전시가는 뻔하다고. 고전시가만 뻔해? 고전 소설도 또 뻔하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카테고리를 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고전문학이 어렵다. 그럼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이거. 필수적인 거,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않는 거지. 그렇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작품 감상과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는 거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 과제를 뭐 현장 수업 과제에 대한 것뿐 아니라 뭐 인강에서의 과제를 할 때도 최대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 내 방법이 좋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면서 접하게 되는 방법도 정해 보시고. 그래서 나는 이 2가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때는 이거를 쓰고 저 때는 이거를 쓰겠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소설 감상을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서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지. 서정은 정서를 서술했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소설을 배울 때는 어떤 단어를 배우냐면 서사라는 말을 배워요. 그럼 서사도 서정이랑 똑같아. 사건을 서술했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핵심은 사건이야. 그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이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거거든. 생각해봐. 사건은 누가 일으켜? 사건 누가 일으켜? 인물이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뭘 하느냐? 인물이 나오면 등장하는 인물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 얘 나왔구나, 얘 나왔구나, 얘 나왔구나. 인물 확인.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시점도 파악할 수 있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처음 접하는 작품에서 볼 때는 딱 시점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1인칭이냐 아니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 외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여러 명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인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인물의 관계는 친구, 가족, 부부, 그 다음에 뭐 스승과 제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관계 있지?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인물의 반응을 신경을 써주세요. 인물의 반응을 파악해야 돼. 반응은 똑같아. 긍정 아니면 부정이야. 그런데 지금 사건이 벌어져야 돼.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지. 아니, 치고받고 싸워야 사건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반응 중에서는 부정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죠. 바로 요 부정의 반응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갈등이 되는 거고, 이 갈등이 표출이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를 들은 거야. 내가 이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 평소에 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우리 옷이 보면 이 복도가 있잖아. 맞지? 그런데 내가 저쪽에서 나오고 이 친구는 이쪽에서 왔네? 그럼 둘이서 얘 취한데 내가 왠지 얘를 피하면 내가 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피하고 싶지 않아.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부딪히겠지. 부딪히면 싸울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거의 시작은 부정적 반응이었던 거야. 쟤 왜 저기 있냐? 갈등이야. 그러다가 이것이 만약에 내가 피했으면 사건이 돼, 안 돼? 사건이 안 되지. 근데 내가 피하지 않으면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의 반응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 부정적 반응에다가 초점을 두세요. 그것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야. 이럴 때 갈등의 범위를 넓힙니다. 갈등은 간단해.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심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조화롭지 못하면 갈등이야. 이건 내적 갈등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 이게 내적 갈등이라고. 그 다음에 의견도 일치하지 않아.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나 이따 갈래. 이것도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황과 의견에 일치하지 않으면 다 갈등. 바꿔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어제 한 것 중에 그거 장돌뱅이가 그 애굽 얘기할 때 그냥 귀뚱으로 들었다. 그것도 뭐라고 반응을, 부정적이었다라고 반응을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반응으로 처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됐죠? 이게 끝이야. 끝인데 한 발 더 이제 주제를 이걸로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한다고 했잖아. 사건을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꼭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그 사건이 벌어졌는지, 혹은 인물이 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거 왜가 돼야 돼. 내가 시에서는 왜라는 말 안 썼지. 소설에서는 왜가 돼야지 이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지문마다 달라. 어떤 지문은 주어진 거 안에서 이 왜에 대한 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들어있다면,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면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보기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면 왜를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1 했으니까 동그라미 2도 있겠죠? 소설 지문이 가장 길어. 그런데 이제 비문학을 생각을 하면, 잠깐만요. 아니, 혹시 배터리가 없을까봐. 소설 지문이 가장 긴데 비문학의 경우는 이 문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문단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끊어서 생각하면 돼. 그런데 소설은 문단으로 처리가 안 돼. 문단을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소설은 뭘 중심으로 끊느냐? 장면 중심으로 끊습니다. 즉, 장면 변화가 나타나면 장면이 달라졌어? 그러면 끊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봐주세요. 그럼 장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중략입니다. 중략은 인위적으로 장면을 끄는 거야.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일단 이윽고 한 달이 지났다. 그럼 그거 봤어. 그러면 그 앞에서 벌어진 일 생각을 하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앞에서 벌어진 일 한번 정리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읽으란 말이지. 그냥 한 번에 쭉 내려 읽지 마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략을 볼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중략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중략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게 이어지는 사건인지, 즉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인지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략을 보면 그거와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차차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지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해왔던 방법이기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단계별로 혹은 문장별로 아니면 문단별로 아니면 장면별로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맞아, 소설을 이렇게 읽기로 했었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지문 읽었어? 그럼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읽었는지,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인물들의 반응 등을 내가 처리했는지 곱씹어 봐야지. 그게 안 돼. 그럼 다시 읽으라니까. 그게 연습이야.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당장 다음 달에 여러분들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익숙해져야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이거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 그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읽고 찍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읽는다 혹은 제대로 푼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코칭할 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후의 수업도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